내가 누구 때문에 청춘을 다 바쳤는데 너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진 않았을 텐데. 입 밖으로 내뱉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지던가요? 아니면 가슴속 응어리가 더 단단해지던가요? 남을 탓하는 동안 우리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마주할 60대 중반 정희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평생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와 이를 방관한 남편을 원망하며 살아온 그녀가 어느 날 거울 속 낯선 자신을 마주하고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라면 이 선택을 했을까? 귀를 기울여 보시면서 오늘도 노후 풍경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슬며시 한 번만 눌러주시고 정희 씨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챕터 1 거울 속의 이방인. 65해를 살아온 정희는 안방에 놓인 낡은 화장대 거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끝으로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 주름 속으로 30년 전 매서운 눈빛으로 자신을 몰아세우던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환청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지독한 시집살이의 기억은 육신에 새겨진 흉터처럼 정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남편 기택이 둔탁한 발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기택은 정희의 굳어있는 얼굴을 흘낏 쳐다보더니 혀를 한번 차고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주방 식탁에는 정희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끓여놓은 북엇국과 밑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기택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식탁 의자를 소리나게 빼고 앉으며 텔레비전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거실 가득 텔레비전 볼륨 소리가 쾅쾅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주방으로 걸어와 기택의 앞에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가만히 그의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를 들먹이며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마다 기택은 언제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저 방관하며 담배만 피워대던 기택의 그 무책임한 손목이 떠오르자 정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희는 물을 컵에 따르며 기택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지. 기택이 국물을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며 웅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밥때가 되었으면 밥을 먹는 게 당연한 일이지 왜 아침부터 시비야. 정희가 행주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한테는 이게 당연한 일이지. 내가 30살 되던 해에 당신 어머니가 우리 친정엄마가 보낸 혼수 이불을 발로 차며 무식하다고 소리 지를 때 당신은 안방에서 뭐 하고 있었어? 그때도 당신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잖아.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줬으면 내 가슴에 이런 피멍은 안 들었어. 기택이 숟가락을 밥그릇에 쨍그랑 소리가 나도록 던지며 정희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진짜 아직도 그 소리야? 아주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그 죽은 노인네가 세상을 떠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냐? 나이 65세나 처먹고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유난을 떨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당신 그 성깔 때문에 내가 집구석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야. 정희가 가슴을 쥐어짜며 기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한테는 그게 다 지나간 옛날 일이겠지. 사과 한마디 안 한 당신한테는 편한 과거겠지. 하지만 나는 매일 밤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어. 당신의 그 방관이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당신은 죽어도 몰라. 기택이 거칠게 일어나 의자를 뒤로 밀쳐내며 외쳤습니다. 그만해. 귀에 딱지가 않겠어. 평생 대접받고 살고 싶으면 곱게 나이들 생각을 해야지 왜 매일 사람을 죄인 취급해? 나 오늘 집에 안 들어올 테니까 그리 알아.
마침 반찬을 전해주려 정희의 집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앞집 이웃수님은 열린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날카로운 고성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들고 있던 반찬통을 꼭 쥔 채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주방에서 터져나오는 정희의 오열과 기택의 고함 소리에 수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님은 슬그머니 발걸음을 돌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수님이 경비원에게 반찬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505 집에 좀 전해주세요. 지금 집에 조금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주기가 그러네. 고마워요, 아저씨.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정희의 거친 외침은 차가운 거실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기택은 정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기택이 현관으로 걸어 나오며 구두를 거칠게 신었습니다. 당신 그 정신병 같은 성격 고치기 전에는 나랑 말 섞을 생각도 하지 마. 기택은 현관문을 부서질 듯이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지독한 소음이 사라진 거실에는 정희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안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사방이 적막해진 집안을 둘러보던 정희는 거실 소파 위에 내팽개쳐진 기택의 다른 겉옷을 발견했습니다. 습관처럼 옷을 주워 털어놓으려던 정희는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정희는 그 옷을 바닥으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이 집안에서 무얼 하고 살았던 걸까? 정희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독서를 다 받아내고 남편의 방관 속에서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온 3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정의를 유령처럼 취급하던 그들의 얼굴이 거실 천장에 아른거렸습니다. 정의는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괴감과 밀려오는 허무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을 때 정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1층 경비실 앞을 지나가던 정희를 경비원이 불러 세웠습니다. 505 아주머니 오전에 앞집 아주머니가 이거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셨어요. 반찬통인데 깜빡하실까봐 전해드립니다. 정희가 경비원에게 반찬통을 받아들며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수고하세요. 반찬통을 들고 아파트 단지 내 정원을 터덜터덜 걸어가던 정희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멀리 정원 벤치 옆길로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정희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다정함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을 변호해 주기는커녕 외면했던 기택의 차가운 눈빛이 벚꽃 잎처럼 흩어지는 햇살 속에서 겹쳐 보였습니다. 정희의 눈시울이 다시금 붉어지며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늦은 밤이 되어서야 기택은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기택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주방으로 걸어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기택이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주방을 향해 턱을 까딱였습니다. 어이 사람 집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불도 안 켜고 뭐해? 밥상은 왜 이 모양이야? 낮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저녁밥도 안 차려놓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어이 밥 좀 차려와봐. 속 쓰려 죽겠네. 정희는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기택의 그 한심한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정희는 기택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겠구나.
정희는 그 어목한 직감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의 사과를 기대하고 그의 변화를 원했던 자신의 소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신기루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사방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기택은 안방에서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고 정희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하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밤바람이 정희의 볼을 스쳤습니다. 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시어머니를 탓하느라 정작 내 남은 인생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었구나. 정희는 잔인한 진실 앞에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사과를 구걸하며 피해자로 앉아 있는 한 정희의 인생은 영원히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주먹을 꼭 쥐며 어둠 속에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탓하는 삶을 멈추는 것, 그것이 오롯이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작임을 정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챕터 2 마주선 세상의 시작. 다음 날 아침 8시 정희는 기택보다 먼저 눈을 떴지만 주방으로 가서 쌀을 씻는 대신 안방 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 배낭을 꺼냈습니다. 배낭 지퍼를 여는 소리가 사각거리며 적막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정희는 평소 쓰던 지갑과 손수건 그리고 가벼운 봄 재킷 한 벌을 정성스럽게 접어 배낭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아침 남편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 기계처럼 움직이던 손이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아내라는 의무가 아닌 오롯이 자신의 의지로 짐을 꾸리는 이 순간 정희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기묘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안방 침대에서 부스스하게 일어난 기택은 머리를 긁적이며 주방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어제 먹다 남은 식은 국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기택이 국그릇을 숟가락으로 툭툭 치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이 밥이 왜 이래? 사람 먹으라고 차려놓은 거야 뭐야? 아침부터 국도 안 끓이고 당신 어디가? 정희는 거실 거울을 보며 스카프를 목에 두를 뿐 기택의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신발장 앞으로 걸어가 구둣군을 단호하게 조여매며 말했습니다. 식은 국이 싫으면 당신 손으로 끓여 먹어. 나 이제 내 갈 길 갈 테니까. 정희는 붙잡으려는 기택의 손길을 가볍게 피한 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은 아침 청소로 분주한 동네 시장 초입을 거쳐야 했습니다. 마침 가판대에 싱싱한 미나리를 다듬어 올리던 노점상 노인이 배낭을 맨 정희의 단호한 걸음걸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빨간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정희에게 아는 체를 했습니다. 505 아주머니 아침 일찍부터 배낭까지 메고 어디 좋은데 가시나 봐. 얼굴이 아주 야무져 보이네. 정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노인을 향해 그저 가볍게 목례만을 건넸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정희는 시장통의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지하철역 계단을 향해 빠르게 발을 옮겼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철로 새 정거장 떨어진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구민회관 앞에 정희가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회관 건물 담벼락에는 하얀색 커다란 현수막이 봄바람을 맞아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담벼락 밑에 멈춰서서 시니어 일자리 안내와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이라는 글자를 한자 한자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현수막에 적힌 글자들을 응시하는 정희의 눈동자가 잘게 떨렸습니다. 가정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이 거대한 세상 속에 과연 내가 들어갈 작은 자리가 남아있을지 정희는 조심스럽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회관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고 환한 로비가 정희를 맞이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뒤편 상담실에서 차트를 정리하던 중년의 상담사 경숙이 정희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경숙이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유리컵에 따라 정희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날씨가 좋은데 여기는 어쩐 일로 걸음하셨어요? 여기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앉아서 차 한 잔 드시면서 말씀하세요. 정희는 차가운 손으로 따뜻한 컵을 꼭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이 65에 무언가를 새로 배우거나 일을 시작하는 게 두려워서 망설이다가 들어왔습니다. 경숙이 정희의 거친 손등을 살포시 누르며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늦은 나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오늘이 어머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무엇이든 좋으니 마음이 끌리는 것부터 차근차근 저랑 같이 찾아봐요. 한편 그 시각 불 꺼진 집안에 홀로 남겨진 기택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려 했지만 도무지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 바늘은 이미 점심시간인 오후 1시를 훌쩍 넘어가고 있었지만 정희는 돌아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기택이 휴대전화를 들어 정희의 번호를 눌렀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간다는 기계음만 반복되었습니다. 기택은 전화를 끊고 거실 바닥에 휴대전화를 툭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번도 넘게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느냐고 물어왔을 정희의 빈자리가 낯설었습니다. 기택은 괜스레 심통이 나고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텅 빈 거실을 이리저리 서성거렸습니다. 정희는 상담사 경숙의 안내를 받아 회관 3층으로 올라가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강좌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강좌실 안에서는 신나는 대중가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수십 명의 시니어 여성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니어 라인댄스 초급 반의 수업이었습니다. 강사의 구령에 맞춰 강좌실 바닥을 디디는 또래 여성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채로 환하게 웃는 얼굴들에는 살아있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쿵쾅거리며 터질 것 같은 강렬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한바탕 땀을 흘리는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마다의 자리로 돌아가 물을 마셨습니다. 강좌실 구석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던 정희에게 수건으로 목에 땀을 닦던 또래 여성 영자가 다가왔습니다. 영자가 정희의 옆자리에 털썩 앉으며 음료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처음 오셨나 보네. 문 앞에서 너클 잃고 보시던데 이게 보기보다 운동도 되고 아주 신이 나요. 처음 발을 내딛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들어오면 이 지루하던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영자가 정희의 거칠고 마른 손을 덥석 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정희는 영자의 따뜻한 소나기 힘을 느끼며 가슴속 밑바닥에서 뭉클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민회관을 나온 정희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회관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나무 벤치에 걸터 앉은 정희는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운 붉은 빛이 정희의 주름진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을 채우는 뜨거운 기운에 눈을 감으며 길고 깊은 장탄식을 바닥을 향해 내뱉었습니다. 내가 지난 30년 동안 시어머니의 독서를 원망하고 남편의 방관을 탓하느라 정작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한 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월을 버렸구나. 남을 미워하느라 낭비해버린 청춘이 노을빛 속에서 서글프게 바래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 사방이 어둑어둑해진 아파트 단지로 정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1층 정원에 서서 불이 꺼진 채 캄캄한 505 자신의 집 창문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 꺼진 집안에서 남편이 굶고 있을까봐 발을 동동 구르며 뛰어 올라갔을 정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희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분하고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배낭끈을 다시 한번 고쳐 매며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제는 저 남자가 변하기를 기대하며 내 영혼을 괴롭히지 않겠다.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내 자존감을 채우는 데만 전념하겠다. 정희는 어두운 현관을 향해 당당하고 거침없는 걸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챕터 3날을 위한 장바구니. 일주일 후 오후 2시 정희는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사한 분홍빛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은은한 옷빛깔 덕분인지 초라하게만 보였던 얼굴에 오랜만에 화사한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가방을 챙겨 거실로 나오자 소파에 길게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기택이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기택이 리모컨을 바닥에 탁 던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이 먹고 요새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집구석에서 남편 밥 챙겨줄 생각은 안 하고 허구한 날 밖으로만 도네. 정희는 기택의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현관 구두 주걱을 집어들었습니다. 정희는 기택의 잔소리를 마치 지나가는 바람소리처럼 흘려보내며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구민회관 2층에 마련된 시니어 정보와 강의실은 컴퓨터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가 쪽 자리에 영자와 나란히 앉아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편집 기초 수업이 시작되자 강사의 설명에 따라 정희의 손가락 바닥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난생 처음 접하는 복잡한 디지털 기기의 조작법이었지만 화면 속 사진들이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었다는 성취감의 정희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몰입의 즐거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실습 도중 정희가 화면 전환 버튼을 찾지 못해 지수를 누르며 쩔쩔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자리 분단에 앉아있던 은퇴 공무원 만식이 자신의 의자를 정희의 옆으로 슬그머니 끌고 왔습니다. 만식이 마우스 패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직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거기가 아니고 요 아래 빨간색 화살표 모양을 살짝 누르셔야 해요. 우리 나이에는 기계가 서툰 게 아주 당연한 일이니까 조급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돋보기 뒤로 천천히 들여다보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정희는 만식의 도움으로 겨우 영상을 저장하고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분 동안의 열띤 실습이 끝나고 강사가 잠시 쉬는 시간을 선언하자 강의실 안이 웅성거림으로 채워졌습니다. 영자가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둥글레차를 종이컵에 따라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영자가 창밖의 이팝나무를 바라보며 정희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정희 씨, 자식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끝내고 나면 결국 내 손에 남는 건 내 자존감 하나뿐이더라고. 집구석에서 영감탱이 붙잡고 옥신각신 원망해봐야 내 입만 아프고 내 명만 짧아져. 남편 탓할 시간에 여기 나와서 글자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게 나한테 남는 장사야. 정희는 영자의 뼈있는 조언을 들으며 식어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기택은 사방이 적막한 거실에서 시계 소리만 들으며 혼자 냄비에 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끓어오르자 기택은 라면 봉지를 거칠게 뜯어 스프를 털어 넣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희가 몸에 안 좋다고 잔소리를 해대며
신선한 파를 썰어 넣고 물수건까지 챙겨왔을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홀로 앉아 꼬들꼬들하게 익은 라면 가닥을 삼키던 기택은 서글픈 아쉬움과 함께 묘한 오기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며 제 삶을 찾아 날아가 버리려는 아내의 단호한 태도에 기택은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 모든 강좌가 마무리되자 정희와 영자는 구민회관 옆 골목에 있는 작은 찻집을 찾았습니다. 은은한 대추차 향이 감도는 찻집 구석자리에서 정희는 수십 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희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시어머니의 그 매서운 눈빛과 모진 가시 돋친 말들을 가슴에 한으로 품고 살았어요. 남편이 단 한 번이라도 내 눈물을 닦아줬더라면 일이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방관이 참 뼈에 사무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 사람들을 원망하느라 내 귀한 오늘을 다 버리고 있었다는 거요. 이제 그 원망의 끈을 내 손으로 싹둑 끊어내려고 합니다. 주방 안쪽에서 손님들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던 중년의 찻집 주인이 하얀 접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주인이 바삭하게 구운 과자 한 접시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사연 없는 시니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마는 대추차 한 잔에 그 무거운 한을 다 녹여내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기로 한 손님의 그 위대한 선택이 앞으로 남은 손님의 30년 세월을 가장 우아하게 구원할 겁니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정희는 주인의 따뜻한 격려에 가슴이 뜨거워지며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찻집을 나온 정희는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대형마트의 지하식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신선한 식료품들이 가득 찬 매장에서 정희는 카트를 천천히 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택이 좋아하는 구수한 차돌박이나 자식들이 잘 먹던 생선 토막부터 집어들었을 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희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파릇파릇한 양상추와 붉은 딸기 한 팩, 그리고 신선한 요거트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내 지갑에서 내 돈을 꺼내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고르는 사소한 행위 속에서 정희는 난생 처음으로 삶의 소소한 권력을 맛보았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 정희가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열자 어두컴컴한 거실 소파에 기택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택이 정희의 손에 들린 하얀 비닐봉지를 흘깃보며 턱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이제 들어와? 내 저녁 반찬거리는 뭘 사왔나 보세.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정희는 장바구니를 주방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는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먹을 건 장바구니에 없으니까 당신이 냉장고 열어서 알아서 차려 드세요. 난 이제 당신 밥수발 드는 사람 안 하기로 했으니까. 정희의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대답에 기택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가만히 굳어버렸습니다. 기택은 무슨 말이라도 해보려 입을 벙긋거렸지만 냉정하게 돌아서서 주방불을 켜는 정희의 등 뒤에서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얹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주방 조리대 앞에 서서 싱싱한 채소를 씻고 자신만을 위한 소박하고 건강한 저녁상을 차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릇과 수저가 부딪히는 맑은 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자신의 내면 중심이 바위처럼 단단해지고 있음을 확신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원망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정희 씨는 매일 남편을 향해 과거의 서운함을 쏟아냈지만 정작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건 정희 씨 본인의 영혼이었습니다. 사과하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느라
정희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하게 흘러가고 있는 자신의 하루를 통째로 태워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참 지독하고도 서글픈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과거에 그 사람을 원망하느라 나의 오늘을 망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라면 이 상황에서 원망을 멈출 수 있었을까요? 챕터 4 침묵의 집안 공기. 한 달 후 아침 9시 정희는 이제 기택이 무슨 말을 하든 안방 문을 나서며 마주치든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서운했던 기억을 들추며 시비를 걸어오는 기택의 얄팍한 도발에도 정희는 그저 투명 인간을 보듯 고요한 미소로 일관했습니다. 기택은 거실 식탁 의자에 앉아 담배갑만 만지작거리며 정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정희의 이 기묘한 변화가 일시적인 반항이나 투정이 아님을 기택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내의 날카로운 반응이나 잔소리를 이끌어내어 예전의 구도로 돌려놓고 싶었던 기택은 일부러 허물어 놓은 양말과 옷가지를 거실 바닥 여기저기에 팽개치며 심통을 부렸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널브러진 기택의 세탁물들을 밟지 않도록 조심히 피해가며 오직 자신이 읽던 책과 스마트폰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마침 주말을 맞아 친정 부모의 안부가 궁금해 찾아온 딸 미영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미영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온몸으로 느껴지는 집안의 묘한 침묵과 서늘한 공기에 가만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을 열자마자 엄마의 하소연이나 아빠의 짜증 섞인 고성이 터져 나왔을 터였습니다. 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런 말도 없이 고요하게 책장을 넘기고 있는 엄마 정희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의 얼굴에서 늘 보였던 특유의 억울함과 그늘이 사라지고 낯선 평온함이 감도는 모습에 미영은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일렁였습니다. 미영은 들고 온 과일 상자를 식탁에 내려놓고 주방에서 컵을 씻고 있는 정희에게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미영이 정희의 앞치마 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집안 공기가 왜 이래? 아빠랑 또 크게 한탕 싸운 거야? 아빠가 또 엄마 속 뒤집어 놓았어? 정희는 컵을 싱크대 선반에 가지런히 올려놓으며 미영의 걱정스러운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정희가 미영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 이제 내 아빠 원망하는 데 쓰던 그 아까운 에너지를 온전히 나를 위해 쓰기로 했단다. 남을 탓하고 앉아 있어 봐야 내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가지 정작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걱정은 이제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한편 그 시각 베란다 창문을 조금 열고 담배를 피우던 기택은 주방에서 들려오는 모녀의 대화 소리에 은근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영이 베란다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와 찌푸린 얼굴로 기택의 등짝을 가볍게 때렸습니다. 미영이 기택의 손에 들린 담배를 빼앗아 재떨이에 비벼 끄며 타박하듯 말했습니다. 아빠도 이제 나이 들었으면 엄마한테 평생 고생시킨 거 진심으로 사과 좀 해. 맨날 저렇게 엄마 혼자 속 앓게 방관만 하지 말고 아빠가 먼저 다정하게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기택은 딸의 매서운 다그침에 멋쩍은 듯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먼 산만 바라보며 허공에 대고 씁쓸한 한숨을 내뿜었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는 가방을 챙겨 들고 딸 미영의 팔짱을 끼며 외출 채비를 마쳤습니다. 정희는 미영과 함께 단지 근처에 새로 생긴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홀로 남겨진 기택은 모녀가 나간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방으로 걸어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정희가 차려놓은 찌개나 밑반찬 대신 차갑게 식은 찬밥 한 덩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기택은 찬밥을 대접에 대충 덜어 맹물을 말아 숟가락으로 뜨며 가슴 밑바닥에서 밀려오는 쓸쓸한 고독감을 맛보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정희와 미영의 식탁 위로 정갈하고 화려한 한정식 요리들이 차례대로 놓였습니다. 정희는 신선한 미나리 나물을 한 젓가락 입에 넣으며 마주 앉은 미영에게 담담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정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가만히 지난 날을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미영아, 젊은 시절 내게는 시어머니의 그 독한 서름보다 더 괴로웠던 게 내 아빠의 차가운 방관이었단다. 내 편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외로움에 평생을 눈물로 지새웠지. 하지만 이제는 그 방관마저도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못하도록 내가 내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갔어.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아빠 사정이고 내 하루는 온전히 내 것이니까. 미영은 평생 가족들의 뒤치다꺼리만 하며 피해자로만 살 줄 알았던 엄마의 입에서 나온 단단한 고백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미영은 수저를 내려놓고 정희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존엄과 굳건한 품격을 발견했습니다. 미영이 자신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정희의 거친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서 있는 모습 보니까 가슴이 막 뛰어. 아빠, 사과 같은 거 이제 기다리지도 마. 내가 엄마의 앞날을 세상에서 가장 크게 응원할 테니까 이 돈으로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미영은 정희의 손을 꼭 쥐며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 미영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파에 누워만 있던 기택이 거실 청소기를 손에 쥔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기택은 정희가 들어오는 소리에 청소기 소리를 줄이며 흘깃 정희의 기색을 살폈습니다. 정희는 기택이 청소를 하든 말든 호들갑을 떨며 대견해하거나 예전처럼 잔소리를 얹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저 고생한다는 뜻으로 가볍게 목례만 한번 건넨 뒤 자신의 짐을 챙겨 안방 건너편 작은 방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은 정희는 컴퓨터 전원을 켜고 오늘 구민회관에서 배운 영상 편집 과제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위로 마우스를 움직이는 정희의 손끝에는 아주 미세한 떨림과 함께 강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단단한 눈빛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타인의 사과나 변화에 내 행복을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이 길이 바로 완벽한 황혼의 독립이었습니다. 정희는 마우스 클릭 소리를 맑게 울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만의 자존감을 한자 한자 새겨 넣었습니다. 챕터 5 빛나는 자리, 소외된 그림자. 세 달 후 오후 3시, 정희는 구민회관 대강당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강당 정면 단상 위에는 커다란 글씨로 시니어 디지털 영상 공모전 시상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시상자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가방끈을 꼭 쥔 채 차례를 기다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윽고 사회자의 쾌활한 목소리가 강당 스피커를 타고 넓은 공간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장려상 수상자 이정희 어머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당을 메운 수백 명의 또래 시니어들과 관계자들이 일제히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한 걸음씩 단상 위로 발을 옮겼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만 불리며 집안 구석에 갇혀 지내던 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세 글자가 이토록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울려 퍼진 것은 65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선 정희는 구민회관 관장으로부터 묵직한 상장과 화사한 꽃다발을 건네받았습니다. 상장을 손에 쥐는 순간 정희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무대 아래 맨 앞줄에 앉아있던 영자와 상담사 경숙이 정희를 향해 연신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영자가 두 손을 입가에 모으고 커다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정혜 씨 축하해. 정말 최고야 최고. 경숙 역시 정희를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희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쳐내며 객석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데 삶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3달 전의 그 선택이 자신을 이토록 빛나는 자리로 이끌어준 것만 같아 정희는 형용할 수 없는 벅찬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대강당 맨 뒷줄 출입문 근처의 어두운 구석에는 기택이 낡은 모자를 꾹 눌러 쓴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기택은 아내에게 알리지도 않고 구민회관 시간표를 뒤져 몰래 이곳을 찾아온 터였습니다. 기택은 대중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정희의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화사하게 빛나는 정희의 얼굴은 기택이 평생 집안에서 보아왔던 그늘지고 억울함에 가득 찬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우아한 한 인간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정희의 낯선 모습에 기택은 말할 수 없는 묘한 외경심을 느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 빛나는 정희의 삶 속에 자신을 위한 자리는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다는 혹독한 소외감이 기택의 가슴을 서늘하게 찔렀습니다. 기택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치며 강당벽에 등을 기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외면하고 방관했던 아내가 자신 없이도 저렇게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기택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모두 끝나고 대강당 내부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며 사람들이 로비로 빠져나갔습니다. 정희는 축하해준 동료 강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꽃다발을 품에 안고 강당문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로비 한 구석 기둥 옆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기택의 실루엣을 단번에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택을 보자마자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며 날카롭게 쏘아붙이거나 왜 진작 아는 척을 안 했느냐고 화를 냈을 정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희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정희는 기택을 향해 아무런 분노도 원망도 섞이지 않은 담담한 시선을 한번 보낸 뒤 이내 부드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택의 존재가 더 이상 정희의 마음을 흔들거나 상처 입히지 못하는 완벽한 타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기택은 정희의 그 서늘하리만치 차분한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움조차 사라진 아내의 무관심이 세상 그 어떤 독설보다 무섭게 기택의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구민회관 건물을 나와 아파트 단지로 돌아가는 길에 기택은 정희의 뒤를 서너 걸음 떨어져 묵묵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을 따라 정희의 품에 안긴 꽃다발 향기가 기택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기택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슬그머니 정희의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이, 그 상장 나도 한번 구경 좀 해보세.
당신이 나이 65세에 상을 다 타오고 참 대단하네. 집구석에만 있던 사람이 언제 이런 걸 다 배웠어? 기택은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터보려 애를 쓰며 정희의 가방을 살폈습니다. 정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상장이 든 서류 봉투를 가방 깊숙이 밀어 넣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관심 가질 일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내 힘으로 배우고 내 노력으로 받은 상이니까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정희의 단호한 성급기에 기택은 더 이상 말을 얹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문 채 흘바닥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동네 놀이터 옆 정자에 모여 바둑을 두던 기택의 오랜 동창 병인이 멀리서 걸어오는 기택 부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병인이 바둑돌을 탁자에 탁 내려놓으며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어이 기택이 저 친구 요즘 아주 안색이 똥색이더만. 마누라는 구민회관에서 상 타고 기가 살아서 날아다니는데 기택이는 맨날 혼자 동네 배회하고 있잖아. 자네들도 조심해. 나이 들어서 마누라한테 쫓겨나고 독거노인 안 되려면 마누라 있을 때 싹싹 빌고 잘해야 하는 법이야. 병인의 드높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기택의 귀에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동창들의 핀잔과 비웃음 섞인 시선에 기택은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집안의 군주처럼 군림하며 아내를 쥐락펴락한다고 믿었던 기택의 자존심이 동네 한복판에서 사정없이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주일 만에 부모의 집을 방문한 아들 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진우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늘 어둡고 칙칙했던 거실의 가구 배치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가 좋아하는 화사한 톤의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거실 벽면과 장식장 곳곳에는 정희가 문화센터와 구민회관에서 직접 제작한 도자기, 인형과 영상 편집 자격증, 그리고 오늘 받아온 장려상, 상장이 멋지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와, 엄마, 집이 완전히 갤러리처럼 변했네. 이 상장은 또 뭐야?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다. 요즘 구민회관 다니신다더니 완전히 스타 되셨네, 스타. 진우는 정희의 상장을 들여다보며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우는 주방 조리대 앞에서 싱싱한 시금치를 다듬고 있는 정희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포근하게 포옹을 건넸습니다. 진우가 정희의 어깨에 고개를 부비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친구들 만나면 우리 엄마 자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라. 엄마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젊어지고 멋있어져서 나 진짜 너무 기분 좋아. 정희는 아들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다듬던 시금치를 내려놓고 진우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희가 진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나이 60이 넘어서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같아. 평생 남을 미워하고 탓하느라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살았는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일과 내 소중한 인생이 보이더라고. 이제 엄마는 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오롯이 내 자존감을 지키며 살 거야. 이윽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기택은 슬그머니 정희의 눈치를 살피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기택이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넣으며 아들 진우의 대화에 끼어들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우야, 내 엄마가 저상 타느라고 요새 아주 집안일을 팽개치고 살았어. 그래도 내가 군말 없이 집 청소도 다 해주고 그러니까 저런 상도 타오는 거지 안 그래? 기택은 은근히 자신의 공을 내세우며 정희의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와 진우는 기택의 말을 마치 허공에 흩어지는 소음처럼 자연스럽게 지나쳤습니다. 두 사람은 오직 구민회관의 다음 학기 강좌 프로그램과 정희가 계획 중인 새로운 영상 작업에 대해서만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택은 철저하게 대화의 중심에서 소외된 채 묵묵히 맨밥만 씹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기택은 예전 같으면 소파로 직행했을 발걸음을 돌려 스스로 주방 싱크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기택이 고무장갑을 끼며 짐짓 큰 소리로 주방을 향해 말했습니다. 진우, 너 왔으니까 오늘 설거지는 이 아버지가 다 하마. 당신은 오늘 상도 타고 고생했으니까 저기 가서 아들이랑 대화나 나누고 쉬어. 내가 깔끔하게 닦아놓을 테니까 걱정 말라고. 기택은 설거지를 자청하며 정희의 환심을 사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정희는 주방 문가에 서서 기택의 둔탁한 가위질과 설거지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정희는 고맙다는 칭찬 대신 차분하고 정돈된 목소리로 기택에게 말했습니다. 애써 그럴 필요 없어요. 앞으로 당신이 쓴 식기와 컵은 당신이 알아서 닦는 게 서로의 독립을 위해 좋은 일이에요. 내 식기는 내가 닦을 테니까 당신 몫만 하세요. 밤 10시가 되자 아들 진우가 집을 돌아가고 사방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희는 베란다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아파트 단지 위로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와 정희의 얼굴과 블라우스 자락을 기분 좋게 흩날렸습니다. 정희는 가만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가슴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의 사과를 기대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망령을 탓하지 않기로 한 그 마음의 공간 자리에 비로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스스로를 가꿀 수 있는 품격 있는 영토가 생겨났음을 정희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데 쓰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나를 세우는데 집중하자 삶의 모든 풍경이 아름답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내면의 깊은 평온함 속에서 잔잔하고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챕터 6 사과가 흐려진 나이. 6달 후 아침 11시 정희는 구민회관의 디지털 영상 편집 보조 강사로 정식 채용되어 첫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방 화장대 거울 앞에 선 정희는 새로 맞춘 단정한 정장 재킷의 깃을 꼼꼼하게 손끝으로 정돈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원망과 억울함에 찌들어 눈물 찢던 나약한 노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롯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당당하고 기품 있는 시니어 전문가가 거울 속에서 정희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챙겨 들고 안방 문을 열며 깊고 단단한 숨을 아랫배 가득 불어넣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며 정희의 움직임을 살피던 기택은 아내가 나오자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택은 정희보다 먼저 현관 신발장 앞으로 다가가 정희가 신을 편안한 구두를 정성스럽게 돌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이 사람, 오늘 첫 출근이라며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가다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사 먹으면서 가재. 내가 지하철역까지 가방이라도 들어다 줄까? 혼자 가기 적적할 텐데 같이 나서지 그래. 기택은 어떻게든 아내의 차가운 마음을 돌려보고자 은근히 칭찬과 배려의 말을 붙이려 애를 썼습니다. 정희는 기택이 돌려놓은 구두에 발을 밀어넣으며 차분한 눈빛으로 가볍게 목례만을 남겼습니다. 정희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가방은 내가 들고 가기에 충분히 가벼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정희는 바람처럼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고 기택은 닫힌 문 앞에서 손을 뻗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던 정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앞집 이웃 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님은 몰라보게 화사해지고 활기찬 기운이 넘쳐나는 정희의 정장 차림을 보며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수님이 정희의 소매깃을 만지작거리며 부러움 가득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나, 505 아주머니 요즘 무슨 좋은 약이라도 챙겨 드시는 거야? 얼굴 안색이 처녀 때처럼 환하고 아주 빛이 나네. 오늘 무슨 좋은 경사라도 있어서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나서는 길이야? 정희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수님을 향해 편안하고 화사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정희가 가방을 고쳐 매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약을 먹은 게 아니라 그동안 가슴에 꽉 쥐고 있던 미움과 원망을 다 비워내니까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서 그런가 봐요. 오늘 구민회관 강사로 첫 출근하는 길인데 잘하고 올게요. 수님은 멀어지는 정희의 당당한 등 뒤를 보며 대단하다는 듯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구민회관 3층 강의실에 도착한 정희는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은 70대 어르신 수강생들 앞에 섰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자 정희는 수강생들의 책상 사이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서툰 손길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주었습니다. 정희가 돋보기 안경을 쓴 한 할머니의 태블릿 PC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화면 오른쪽 구석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을 살짝 누르시면 사진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처음엔 다 어렵고 헷갈리는 게 당연하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저랑 같이 해봐요. 정희는 기계가 서툴러 어쩔 줄 몰라 하는 수강생들의 모습 속에서 불과 몇 달 전 자책하던 자신의 옛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정희는 더욱 진심을 다해 친절하게 배움의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정희가 나간 텅 빈 아파트 안에서 기택은 혼자 거실 가사 노동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기택은 청소기를 이리저리 돌리며 구석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베란다 건조대에 주름진 빨래들을 탁탁 털어 널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걸레질을 하던 기택은 온몸의 뼈마디가 쑤셔오자 털썩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고단하고 끝도 없는 가사 노동을 정희는 평생 동안 혼자 묵묵히 해왔다는 사실이 기택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자신은 소파에 누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따뜻한 위로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서글픈 세월들이 떠올라 기택은 뼈저린 후회 속에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 뜨거웠던 모든 강의가 마무리되자 강좌실 안은 수강생들의 감사 인사로 훈훈해졌습니다. 수강생 중 한 명인 복희 할머니가 정희의 손을 꼭 쥐며 가방 속에서 은박지에 싼 무언가를 꺼내 놓았습니다. 복희 할머니가 정희의 주머니에 그것을 밀어넣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강사, 오늘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이거 내가 집에서 직접 쪄온 달콤한 감자인데 가면서 출출할 때 꼭 챙겨 먹어. 나이 30년은 어린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주는 이 강사한테 배우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고마워. 정희는 복희 할머니가 건넨 따뜻한 감자의 온기를 느끼며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얻는 삶의 보람이 이토록 달콤한 것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강의실을 나온 정희는 구민회관 1층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동료 강사들과 자리를 마주했습니다. 탁자 위로 다음 주에 진행할 스마트폰 영상 활용 기획안 서류들이 가득하게 펼쳐졌습니다. 정희가 기획안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자신의 의견을 차분하게 제시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글자 크기보다 직관적인 아이콘 모양을 먼저 기억하시니까 교재 첫 페이지에 아이콘 안내를 크게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료 강사들이 정희의 지혜로운 제안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의견이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인정받고 반영되는 과정 속에서 정희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사회적 성취감과 자존감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퇴근길, 정희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지 내 정원 벤치에 홀로 쓸쓸하게 앉아 땅바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기택의 뒷모습이 정희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해질녘의 서늘한 그림자가 기택의 주름진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는 가여운 풍경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 가엾은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먼저 다가가 말을 걸거나 외출복도 입지 않고 나와서 뭐 하느냐며 챙겼을 정희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가만히 발걸음을 유지하며 기택을 향한 감정의 끈을 단단히 쥔 채 그의 곁을 지나쳤습니다. 그의 쓸쓸함과 고독은 평생 방관으로 일관했던 그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임을 정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정희는 주방으로 걸어가 전기밥솥을 확인하고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주방 조리대 위에는 기택이 미리 쌀을 깨끗하게 씻어서 따뜻한 흰쌀밥을 앉혀놓은 밥솥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밥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보면서도 특별한 감탄이나 칭찬의 말을 굳이 기택에게 얹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아무런 언급 없이 담백하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정장 재킷을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과거의 집안 권력 구조가 완벽하게 역전되어 이제는 자신이 주도권을 쥔 삶을 살고 있음을 정희는 조용히 실감했습니다. 이윽고 저녁 식사 자리가 차려지고 두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기택은 연신 정희의 기색을 살피며 국그릇을 만지작거리다가 마침내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기택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젖어드는 목소리로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평생 당신 마음 아프게 하고 어머니 시집살이 할 때 모른 척 방관만 했던 거 정말 미안하네. 나이 먹고 혼자 집안일을 해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 내 뒤늦은 사과를 제발 받아주면 안 되겠나? 기택의 입에서 평생 그토록 듣고 싶었던 미안하다는 참회의 사과가 마침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무런 눈물도 흔들림도 없이 잔잔하게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정희가 기택의 붉어진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평온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그 사과마저도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남 탓을 멈추고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나는 당신의 사과가 필요한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게 되었으니까요. 사과는 당신 마음 편하자고 하시는 거고 난 이제 내 소중한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 살아갈 뿐이에요. 정희의 고요하고도 단호한 선언에 기택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주방 안에는 내면의 완벽한 자유를 얻은 정희의 깊고 평온한 숨소리만이 가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삶을 구원할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희 씨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사과를 구걸하는 삶 또한 여전히 남편에게 휘둘리는 종속이 된 삶이라는 것을요. 내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않겠다고 선언한 순간 정희 씨의 진짜 인생, 2막이 시작된 겁니다. 남 탓을 멈추는 것은 타인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내 마지막
자존감을 지켜내기 위한 시니어의 가장 품격 있는 독립선언입니다. 이 선택 과연 맞았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을 챕터 7 봄날의 독립선언. 어느덧 1년의 세월이 흐른 봄날 오전, 구민회관 대강당은 화사한 봄 햇살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희는 단상 중앙에 서서 구민회관 관장으로부터 선임 강사 임명장을 두 손으로 엄숙하게 전달받았습니다. 단상 위 스피커를 통해 정희의 이름과 선임 강사 임명 소감이 드높게 울려 퍼지자 객석에서는 환호와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 맨 뒷자리 끄트머리에는 오래된 정장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기택이 서서 연신 거친 손바닥이 부서져라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기택은 무대 위에서 기품 있게 빛나는 정희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눈빛으로 연신 눈가를 훔쳐냈습니다. 모든 임명식 행사가 마무리되고 로비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영자와 동료 은희가 화사한 프리지아 꽃다발을 들고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자가 정희의 어깨를 꽉 껴안으며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희 강사, 아니, 이제 이정의 선임 강사님 축하해.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 우리 시니어 여성들 중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선임까지 올라간 사람은 정혜 씨가 최초야, 최초. 진정한 우리들의 귀감이라니까. 옆에 있던 은희 역시 꽃다발을 정희의 품에 안겨주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감사해요. 이 모든 게 1년 전 남을 원망하고 탓하던 삶을 내 손으로 과감히 멈춘 순간부터 시작된 기적 같아요. 로비 한 구석 기둥 뒤에서 서성거리던 기택이 꽃다발을 품에 가득 안은 정희에게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기택은 자신의 구겨진 정장 바지 깃을 슬며시 만지작거리며 정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기택이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한 뒤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선임 강사 임명된 거 진심으로 축하하네. 오늘 아주 멋지더구먼. 오늘같이 좋은 날에 그냥 집으로 들어가기 아쉬우니까 내가 근사한 한정식집 예약해뒀는데 같이 가서 저녁 식사라도 하면서 축하하면 어떨까? 정희는 품에 안은 프리지아 꽃향기를 가만히 맡으며 기택의 붉어진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내 아무런 감정의 날을 세우지 않은 채 담백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었으니까요. 식당으로 이동하는 차 안의 공기는 봄날의 따뜻한 바람과 함께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기택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잔뜩 힘을 준 채 백미러로 정희의 얼굴 기색을 수시로 살폈습니다. 기택은 차 안의 어색한 침묵을 깨보고자 요즘 유행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야기나 동네 날씨 이야기를 연신 쏟아내며 대화꽃을 피우려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기택의 수다스러운 노력에 일일이 장단을 맞추거나 맞장구를 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저 턱을 괜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연분홍빛 봄 풍경을 감상하며 자신의 내면에 깃든 고요함과 평온함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엄마의 정식 선임 강사 임명 소식을 전해 들은 딸 미영과 아들 진우는 가족단체 대화방에서 연신 축하 축포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스마트폰 화면 위로 빠르게 글자를 입력하며 오빠 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 진짜 최고지 않아? 예전에는 아빠랑 시어머니 원망하느라
맨날 울기만 하던 엄마였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멋진 강사님이 되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 진우 역시 미영의 글 아래에 즉각적으로 답장을 달아올렸습니다. 맞아, 미영아. 평생 피해자로만 살 줄 알았던 엄마가 스스로 원망의 불행고리를 끊어내고 당당하게 일어선 모습이 나는 정말 존경스러워. 우리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진짜 제대로 축하 파티 열어드리자. 예약된 정갈한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상 위로 고급스러운 요리들이 품격 있게 차려졌습니다. 기택은 신선한 육회 접시를 정희의 앞으로 살포시 밀어주며 부지런히 수저를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맑은 녹그릇 소리만이 주방 안을 채우고 있을 때 기택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택이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정희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사실 당신이 1년 전에 나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멈추고 원망도 안 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속으로 정말 무서웠다네. 당신이 나를 향해 불같이 화를 내고 원망해 주던 때가 오히려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를 주던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걸 내가 미련하게도 너무 늦게 깨달았어. 당신의 그 무서운 침묵과 무관심이 나를 가장 작아지게 만들더구먼. 정희는 기택의 뒤늦은 참회와 고백을 들으며 가만히 따뜻한 우롱차를 입에 머금었습니다. 정희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깊고 고요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여전히 1년 전처럼 과거의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사과하지 않는 남편의 방관에 얽매여 부부싸움만 하고 살았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품격 있고 우아하게 앉아있지 못했을 것임을 정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을 과감히 버렸기에 비로소 내면의 온전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잔잔한 눈빛으로 기택을 바라보며 사과조차 초월한 시니어의 깊은 연륜을 보여주었습니다. 식사를 기분 좋게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식당 근처에 길게 조성된 벚꽃길을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하늘 가득 흐드러지게 피어난 봄 벚꽃잎들이 바람을 타고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하얗게 흩날렸습니다. 기택은 예전처럼 정희보다 한참 앞서 걸어가며 소리를 지르는 대신 정희의 느린 보폭에 철저히 맞춰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기택은 정희의 꽃다발을 대신 품에 안은 채 정희의 그림자 뒤를 묵묵히 따르며 행여나 아내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권력의 추가 완벽하게 정희에게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정희는 하늘에서 눈처럼 떨어지는 하얀 벚꽃잎 한 장을 손바닥 위로 살포시 받아내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정희는 손바닥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리는 꽃잎을 보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과거에 표독했던 시어머니의 망령도 평생 자신을 외면했던 남편의 차가운 방관도 이제는 내 귀한 인생을 단 한 뼘도 망칠 수 없다는 강력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존엄과 자존감을 지켜내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책임이자 권리였습니다. 정희는 벚꽃 나무 사이로 비치는 눈부신 봄 햇살을 향해 가슴을 활짝 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실을 지나 안방 건너편에 마련된 자신만의 작은 서재 작업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책상 스탠드 불을 켜고 의자에 앉아 오래된 가죽 일기장을 펼쳐들었습니다. 만년필을 쥔 정희의 손끝이 일기장 하얀 종이 위를 부드럽고 단단하게 서술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1년 전 그날의 선택이 내 65평생의 삶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신의 한 수였음을 오늘 다시 한번 복기한다. 사각거리는 만년필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정희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독립의 평온함이 가득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챕터 8 거울 속에 진짜 나를 마주하다. 그로부터 또다시 몇 달의 세월이 흐른 맑게 갠 어느 주말 오후, 정희는 이제 구민회관의 좁은 강의실을 넘어 지역 시니어 종합문화센터의 명사초청 강당 단상 위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넓은 강당 객석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또래 시니어 여성들이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며 정의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 놓인 커다란 화면에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더 이상 남에게 넘겨주지 말아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이크를 고쳐 잡고 청중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깊고 묵직한 목소리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되었다며 남을 원망하는데 귀한 청춘을 다 바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사과하지 않는 남편을 탓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시부모를 원망해봐야 결국 독을 마시는 건 상대방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내 영혼이더라고요. 남 탓을 멈추는 것은 그들을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내 남은 인생을 오롯이 내 책임으로 돌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존엄과 자존감을 내 손으로 지켜내겠다는 시니어의 가장 위대하고 품격 있는 독립선언입니다. 정의의 지혜롭고 진정성 넘치는 언변이 강당 스피커를 타고 구석구석 울려 퍼질 때마다 객석 여기저기서 깊은 탄식과 함께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수강생들의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강당 맨 뒷줄 출입문 근처 끄트머리 좌석에는 기택이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정의의 강연을 한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기택은 단상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정의의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기택은 아내가 뿜어내는 강렬한 생기와 지혜의 깊은 감명을 받아 거친 손으로 연신 무릎을 탁탁 치며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정의의 삶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아내의 가장 열렬한 팬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음을 기택은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웠던 2시간 동안의 강연이 모두 끝나고 강당 가득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가 단상 아래로 내려오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 수강생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정의의 거친 손을 덥석 맞잡아 왔습니다. 수강생이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사님, 저는 평생 남편 원망과 시집살이 한 때문에 매일 밤잠을 설치며 내 팔자를 탓하고 살았어요. 오늘 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아까운 오늘을 남 미워하는데 다 버리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내 삶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희는 눈물 흘리는 그녀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며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늦은 나이란 세상에 절대 없어요. 지금부터 나를 위해 예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정희는 그녀를 위로하며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강당 내부 정리 조명이 켜지고 수강생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정희는 노트북과 서류들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강당 출입구 앞에서 양손에 시원한 보리차 음료수 2병을 들고 기다리고 있던 기택이 정희를 발견하고 얼른 다가왔습니다. 기택이 음료수 병껑을 조심스럽게 돌려 따서 정희의 손에 쥐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강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어. 당신 정말 텔레비전에 나오는 박사들보다 훨씬 말을 잘하더구먼. 목 많이 썼을 텐데
이거 시원하게 한 모금 마시고 가세. 가방 이리 주게. 내가 차까지 안전하게 모실 테니까. 정희는 기택이 건넨 음료수를 받아 한 모금 축이며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택의 이런 과도한 친절이 가식처럼 보여 마음이 뒤틀렸을 정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희의 마음속에는 기택을 향한 미움도 과거의 원망도 그렇다고 무언가를 바라는 기대조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처럼 고요하고 투명한 내면의 완전한 자유를 정희는 온몸으로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주말을 맞아 본가 아파트 거실에 미리 모여 있던 딸 미영과 아들 진우는 주방 식탁 위에 커다란 축하 케이크를 올려놓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진우가 노트북을 거실 텔레비전 화면과 연결하자 오늘 문화센터에서 촬영된 정희의 명사 특강 강연 영상이 화면 가득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화면 속에서 당당하게 강연하는 정희의 모습을 보며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뻐했습니다. 오빠, 이것 좀 봐. 우리 엄마 진짜 완전히 연예인 다 됐어. 저 아우라 좀 봐봐. 평생 우리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 이름 썩자도 잊고 살았던 엄마가 마침내 저렇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주인공이 되다니 나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진우 역시 화면 속 정희의 깊은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미영아. 평생 집안의 피해자로만 남지 않고 스스로 인생 이막의 서사를 멋지게 완성하신 엄마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우리 진짜 엄마의 남은 날들을 더 뜨겁게 응원해 드리자. 이윽고 현관문이 열리고 정희와 기택이 거실로 들어서자 대기하고 있던 자식들이 일제히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식탁 위 축하 케이크 위로 화사한 촛불 불빛이 은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진우와 미영이 정희의 목에 직접 만든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커다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정혜 강사님의 멋진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희는 자식들이 준비한 깜짝 축하 파티와 감사의 글이 빽빽하게 적힌 편지를 마주하는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밀려오는 뜨거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정희가 자식들의 손을 꼭 쥐며 촛불을 단숨에 불어 껐습니다. 아이들아 고맙다. 엄마가 나이 60이 넘어 원망하는 부모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닮고 싶은 다 당한 부모로 남을 수 있게 되어 오늘 밤은 정말 신에게 감사하고 싶구나. 정희는 자식들의 환호 속에서 자존감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낸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기택이 슬그머니 자식들 앞으로 걸어나와 정희의 앞에 섰습니다. 기택은 가족들 앞에서 허리를 깊숙이 숙여 정희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경의를 표했습니다. 기택이 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며 단단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여보, 그리고 얘들아, 이 아버지가 평생 철없이 행동하고 엄마 외롭게 한 거 이제는 정말 다 반성한다. 앞으로 우리 이정희 강사님이 전국으로 강연 다닐 때 운전기사부터 가방 모시는 매니저 역할까지 내가 군말 없이 다 도맡아 할 테니까 당신은 그저 앞만 보고 멋지게 날아가기만 하라고. 기택이 평생 쥐고 있던 집안의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를 완벽하게 내려놓고 정의의 조력자를 자처하자 거실 안은 자식들의 유쾌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사방이 고요한 새벽녘에 정희는 어김없이 눈을 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고 가슴 깊은 곳까지 맑고 시원한 새벽 공기를 가득 불어넣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붉고 웅장한 아침 햇살이 떠오르며 정희의 주름진 얼굴과
눈동자를 눈부시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책상 앞에 앉아 새로 시작할 시니어 자존감 회복 유튜브 채널의 대본 기획안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에 쥔 펜 끝을 가만히 바라보던 정희는 남을 탓하던 삶을 멈추었던 그 작은 시작이 산만자 소설보다 더 깊고 진한 울림을 가진 완벽한 인생 구원의 대서사시로 완성되었음을 온 영혼으로 느꼈습니다. 과거의 나를 올가매던 모든 상처는 주체적인 삶의 걸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구석구석까지 황금빛으로 가득하게 쏟아지는 가운데 정희는 당당하고 평온한 걸음으로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내면의 완벽한 주인으로 거듭난 진짜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마주하며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화사한 미소를 활짝 지어 보였습니다. 탓하던 삶을 멈추자 비로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희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거창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남은 세월을 오롯이 나답게 가장 아름답고 당당하게 살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시녀에게도 여전히 스스로 책임지고 잘 살아내야 할 소중한 앞날이 남아있으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내야 할 우리의 자존감은 남이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묵묵히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 노후 풍경이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도 참 궁금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정희 씨를 위해 혹은 치열하게 삶을 지켜내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은 여러분에게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